제가 나이가 좀 됐죠. 그걸 감안을 좀 해주시고 보셔야 돼. 아시는 분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딱 봐도 좀 나이가 됐잖아. 60에 가까워 보니까. 그래서 자꾸 10년에서 12년 황금기 남은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지금 대부분 저만을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포맷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포맷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기로 했다고. 어차피 다들 성인이시고 다 감안해서 들으실 거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책임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새 모형이랑 워크카운스를 했어요. 매일 워크카운스를 한다고 했잖아.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날 떠오르는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워크카운스를 하는데, 클로드 아퍼스 4.5, 현재 스코어로 클로드 아퍼스 4.5, GPT Thinking 5.2 Thinking, 그리고 제미나이 3 프로, 이 셋을 동일한 프롬프트로 시작을 해서 관심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하다가 얘네들도 나한테 푸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박을 해야 된다고. 일부러 반박을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해놓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나한테는 내 티시스를 일부러 얘네들이 챌린지를 하도록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는 거야.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가? 뭔가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잘된 부분들은 강화를 해나가는 거고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기에 좋은 애들이잖아. 그 통계 모신들이고 내가 못 보던 통계 자료 같은 걸 가져다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얘네들이 푸시백을 해도 저도 푸시백을 해요. 내가 못 받아들일 내용이면. 그게 토론의 기본이니까. 아직까지는 thesis를 부정당해 보지를 못했어.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thesis를. 근데 이 thesis라는 건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기 자신에게 맞아야 되니까 이게 다 동일하게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 thesis의 기본은 뭐냐면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과 장기 우상향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라는 게 제 thesis거든요. 그게 왜 최근에 더 강화됐냐면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듣는 분들은 나이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대에 따라 투자 thesis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타임 호라이즌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 CFA에서도 그렇고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투자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십니까라고 물어보거든. 그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기본적으로 장투라는 개념은 3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5년 이상, 그리고 정말 장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10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thesis를 계속 수정해 나가겠지만 종목마다 또 수정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도 버틸 수 있다라는 멘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대거나 40대면 시간 여유가 좀 있죠. 많죠. 제가 만약에 70을 한계로 정해놨다면 30인 분들은 40년의 여유가 있는 거고 40인 분들은 30년의 여유가 있는 거고 저처럼 60을 바라보면 10년 정도밖에 여유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그 10년 정도의 닷컴이나 금융위기 정도의 그 위기를 맞는다면 기회가 없는 거야. 거기서 꼭지를 잡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물을 인생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거기서 회복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닷컴 때 시스코에 투자했던 분이 뭐 20대야. 그냥 물렸어 시스코에. 그리고 그냥 에헤라 디어 내버려 뒀어. 나 방치해 둘래 그냥. 그렇게 장투를 했다고 그래 봐. 무려 25년이 걸려서 정고점을 회복했거든. 그건 투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한 2017년 이후나 돼야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른 거지. 그 이전 15년 정도를 똥주짓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걸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초기에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5년을 잃어버린 거야. 로스트 데케이드가 아니고 로스트 15 years야. 그 정도를 내가 만약에 끝자락에 잡았다면 끝난 거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투라는 말을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엔트리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얼마에 들어갔느냐. 장투를 생각했을 때 꼭지에 들어갔으면 회복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이걸 오를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무릎이나 허리쯤에 들어갔다면 얘기가 다른데, 꼭지에 들어갔다 싶으면 꼭지 리스크가 있으면 그냥 회복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영원히 회복 안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봤을 때 대전제는 뭐야 하냐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사실은 대전제는 장기 우상향이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시클리컬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시클리컬은 장기 우상향이 전제가 아니고 이 사이클을 타야 한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뭐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만 보고 얘기를 해도 미국이 무너지는데 글로벌 시장이 멀쩡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만 봐도 생각을 했을 때, 미국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도 안정적인 시장이냐는 거지. 내가 3년 이상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시장이냐는 거야. 지금 주식을 들고, 아니면 어떤 투자 자산이든 지금 들고 그렇게 잘 수 있는 밸류에이션 영역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프론티어 모형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밸류에이션 지표들, 특히 CAPE라는 거, CAP, 그리고 뭐 버핏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 밸류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물어봤을 때 꼭지를 넘었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런, 이게 타이밍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꼭지를 넘었을 때, 케이프가 40부근이라거나 40을 넘었다거나 그랬을 때 100%였거든. 시기를 못 맞출 뿐이지 그 이상 가기보다는 꼬꾸라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핏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거라고. 경험치가 많은 양반이니까. 버크셔 자체가 버핏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버핏이 CEO를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버크셔는 그렇게밖에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비성적이니까 그 이상은. 근데 제가 그 X에 오늘 글을 올린 게 시지프스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지프스 같은 개념인 거라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돌덩이를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들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시장인 거야. 그런데 3년, 5년 막 이러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냐는 거지. 가볍지를 않은데 막 초기에 조그만 돌덩이를 이렇게 가볍게 배낭에 메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막 밀고 올라가는 시지프스, 그런 시장이라면 과연 여기서 내가 잡아서, 아니면 여기서 꾸준히 보유를 해서 3년, 5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ERP만 생각을 해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수익률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모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요구하는 수익률, 그 수익률이 국채보다는 높아야 돼.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그래야 되잖아요. 위험을 테이킹 하는 거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원금을 손실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거든. 시장에 더 내놔라. 근데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지금 기껏해야 0% 수준이고, 애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0에서 3%? 그러면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거든요. 왜 하냐는 거지. 그럼 그렇게 이제 흔히 시장이 유혹을 하는 게, 멜트업 단계에서 유혹을 하는 게, 오늘 들어가도 내일 국채 수익률은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유혹을 하거든. 근데 그게 시지프스 마켓이라는 거야. 매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한두 번은 맞을지 몰라도 그걸 10번의 배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승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만 크게 잃어도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지금 사서, 와, 난 싸게 샀다, 이제 무슨 짓을 해도
3년, 5년 가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물어보거든요, 늘. 그게 제가 생각하는 3년 슬립 테스트라는 거거든. 너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니? 지금 투자해서? 그 마인드인 거야.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좋은 기업들이 반토막 상태야. 지금처럼 비싸지 않고. 케이프도 역사적인 평균 20 정도에서 놀고 있고 그 밑으로 뚝 떨어졌어. 막 버크셔가 200달러야. 그러면 저는 올인하고 잘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근데 버크셔도 거의 500달러 부근이야. 버펫도 자기 자사주를 안 사. 그 정도면 비싸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꼭지 부근에 사고 막 10년,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 여기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데 계속 들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 고민을 꼭 해봐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처한 여건, 나이,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은퇴를 했느냐,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해 봤을 때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티시스가 저마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티시스를 베끼는 게 위험한 거고, 여건이 다른 사람이 다른 조건의 티시스를 베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뭐 이런 포지션 저런 포지션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20대 30대가 따라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고요. 저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따라해도 좀 이상한 거고, 안 맞는 거야. 아다리가 맞아야 돼. 조건들이. 그 요건들을 모두 알고 있는 건 그 테시스를 스스로 작성한 사람만 모두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내 테시스가 여러분들한테 맞다는 보장은 없는 거라는 거지. 누구의 테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은 가장 안전한 건 진짜 100% 현금이라고 믿어요. 아직도.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영원히 싼 시장이 안 와? 그 정도로 미친 장이 계속돼? 그럼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언제 들어가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비싼 영역을 넘어서 유포리아를 넘어서 매니아 수준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싼 건 정해져 있다고 지금. 모두가 동의해 비싸다는데 이 싼 게 없는데 싼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워드 EPS 같은 거, 포워드 PER 같은 걸 자꾸 들먹이는데 그 포워드는 미래를 점쳐 놓은 거라고. 예측을 해놓은 거야. 앞으로도 장사가 잘 될 거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실제로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닷컴 때 무너질 때도, 금융위기 때 무너질 때도 포워드로 생각했을 때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늘 싸다고 했다고. 전망이 좋고 그렇다고. 결국 다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턴을 봤을 때 so much to lose라는 거지. 잃을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먹을 so little to gain이야. 먹을 거는 너무 작아. 그게 ERP,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먹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연복리 수익률로 생각을 했을 때 CAGR로 생각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얼마나 되냐는 거야 지금. 그럼 그냥 기다렸다가 그런 기회가 오거나 오면 좋죠.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안 온다? 그럼 잃을 건 없다는 거야. 원금을 크게 훼손당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저같이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도 그만인 거고. 근데 좀 어폐가 있죠. 지금까지 못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급하니까 나는 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그렇게 조급해서 안 할 수 없다라는 떠밀림을 당해서 과연 이렇게 고평가된 시장에 굳이 들어가야 하는가.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시장이, 그랬을 때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거죠. 늘 나중에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야. 아마 저를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그런 팻 피치가 왔을 때, 기회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 왔을 때, 막 물반 고기반 시장이 왔을 때 늘 현금이 없어. 늘 fully invested 상태로, 물린 상태로 회복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야. 늘 그랬잖아. 근데 왜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세상은
시각이 다른 거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극도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꽤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질서 리스크입니다. 이 글로벌 오더가 월드 오더가 무질서해지는 거, 로컬 오더까지 무질서해지는 거,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거. 오더가 무너진다? 아시잖아요. 퍼블릭 오더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돈이 아닌 거야. 우리 자산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질서가 무너진다, 미국의 크레디빌리티가, 미국의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한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매드킹 프로블럼, 트럼프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예측 불가능한 짓들을 하니까 정상적인 폴리시들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든 안 하든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 불안정성은 깔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해칭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믿을만 하냐는 거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냐는 거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하원이라도 다시 잃으면 레임덕이 일찍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미드텀에서도 이기고 양하원, 상원과 하원 다 또 장악을 하고 간다고 해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미드텀 이후에 2년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1년 부분은 거의 레임덕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건데, 그럼 1년 정도 남는 거거든요. 뭐 올해부터 생각하면 3년이 남지만 미드텀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애매할 수 있거든.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기껏해야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럴 수 있는 시기는 2년 정도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레짐이, 이 질서가 지켜질 만한 레짐이 얼마나 남았냐는 거지. 크게 봤을 때 3년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 지금 행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막 밀어붙이든 뭐하든 안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는 거죠.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드텀에서도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만약에 민주당한테 지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거고, 공화당이 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이어갈까요? 지금 국제사회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 깡패짓을 하면서. 저는 깡패짓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이 불확실성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정말 3년 이상 마음 편하게 미국 자산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외국인인데,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묻어둔 자산이 정말 안전할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극단적인 걱정이지만 그 극단적인 걱정을 왜 하게 됐냐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을 믿는 부분이 컸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나만 그렇겠냐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감이 녹아있다라는 거야,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해서 불신이 계속 커질 때 내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애국심을 발휘해서 국내 주식을 사야 하는가, 그건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가버넌스 때문에라도 국내 주식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건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버넌스 지배구조를 안 믿어, 재벌 구조를.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게다가 지금 코스피를 끌고 가는 가장 덩치 큰 친구들이 시클리컬이고 경기 민감주고, 그 사이클을 타야 되는, 마켓 타이밍을 해야 되는, 경기 사이클을 타이밍 해야 되는, 맞춰야 되는, 두 번이나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런 주식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현금이 맞아. 그런데 그 100% 확신은 갖지 말자. 그건 오만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칭을 해야 되니까 트렌치를 운영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트렌치를 하나 늘렸는데
두 개 늘렸구나. 트렌치를 두 개를 늘렸어요. 그래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방향성이 틀릴 때를 대비해서 AI 트렌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오해로 멀티플이 막 눌려 있는 애들, 돈은 계속 잘 버는데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막 내다 버린 애들, 그런 애들을 트렌치로 구성을 하면 어느 정도 AI가 잘못됐을 때도,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컨트라리언 뷰로 걔네들의 회복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현금을 들고 갔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로 봤을 때, 그것도 그랬을 때 괜찮은 애들이 있지 않나 해서 찾아서 관찰을 하다가 두 번째 트렌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anti AI frenzy 트렌치거든요. 그게 AI 트렌치가 있고 AI frenzy, anti AI frenzy 트렌치가 있고, 둘이 상반되는 거지. 그리고 AI 트렌치에도 절반이 AI랑 상관은 없지만 그 트렌치가 잘못되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 버크셔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의 50%가. 그러니까 막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박살나고 그래도 거의 영향이 없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버크셔만 떠오르잖아. 버크셔가 원래 그런 애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트렌치는 이제 진짜 밸류 플레이.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졌지, 그러는 애. 그런 애들은 버크셔랑도 좀 포개져요. 버크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버크셔가 산 가격보다 싸게 사고 그런 재미, 그런 것 때문에 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세 트렌치를 다 합쳐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 여전히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현금 비중만 보면 저 버크셔보다 많아.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비중으로 보면 현금 비중이 훨씬 많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 시장인 거야. 근데 이게 2, 3년 내에 풀릴까? 그걸 안 믿는다고. 3년 넘어서 트럼프가 좀 물러가고 상황이 좀 정리될 때나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못 갈 거라고 티시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겹치면 회복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봤을 때, 혁명 단계로 봤을 때 이럽션 단계, 인스톨레이션 페이즈에서 지금 프렌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광기가 끼어 있는 단계, 오버빌드하는 단계. 그리고 결국은 필연적으로 크래시가 올 수밖에 없다. 오버빌드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기업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살아남을까? 100개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 그 망하는 애들은 정리해야 돼. 그럼 걔네들이 다 똥이야. 이건 늘 그렇거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게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꽤 오래 걸린다고. 그게 닷컴이었던 거고, GFC 때도 그랬고. 그럼 그 시기를 거치면 과연 몇 년이 걸릴까? 그 장기 평균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닷컴이나 GFC 수준이다 그러면 10년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때보다 심하니까, 그때 없던 광기도 지금 리스크 요인들도 막 엎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4/7으로 열려있는 카지노들이 막 널려있고 이러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물론 그때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지만 지금같이 온 세상이 레버리지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건 터지면 정리되는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요. 회복을 하는데. 비근한 예로 코비드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코비드 그 레짐이 바뀌어서 무너진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런 친구들, 줌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여전히 돈 잘 벌어, 줌이. 그런데도 바닥을 기고 막 80% 박살이 난 이유가 그때 막 따라 들어왔던, 물려있던 그 물량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런 거라고. 그 논리가 바뀌질 않아, 그 패턴이. 그래서 옆으로 계속 끼고 있는 거야.
올라오질 못하고. 거기다가 또 내러티브까지 바뀌었네. 이제는 얘네들은 한물 갔다. AI 때문에라도 살아날 수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줌 같은 친구들이 부채도 없거든. 돈도 꽤 잘 벌고 있고. 그런데도 못 살아난다고. 영원히 옆으로 기고 있다고. 딱 마이크로소프트 패턴이잖아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야. 그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질러 간 거지.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200m를 막 질주를 한 거라고. 그리고 그걸 쟤는 1000m든 마라톤이든 저렇게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달려든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만에 막 80%씩 박살이 나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거지. 그게 분명히 하인드 사이트로 보이는데, 후견지명으로 보이는데, 그런 패턴들은 애써 보지 않는 시장이 이런 시장인 거야. 내가 들고 있는 애들은 앞으로도 꽤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장기 투자자가 아니거든.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니거든. 특히 저처럼 나이가 이제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번이 마지막 사이클, 마지막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한 거. 회복기에만 그냥 껄떡거리다가 회복만 기다리다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럼 진짜 위험하죠. 시장은 그런 유혹을 멈추지 않아.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그런다고. 그게 시지프스 시장이야. 올라가기 정말 힘든데,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막 폭등하는 날을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4 트릴리언, 5 트릴리언 가까운 시가총액이 막 10 트릴리언 갈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말만 해도 엔비디아 20 트릴리언 간다 그랬어. 그것도 올해 간대. 제가 그걸 보고 기가 찼거든. 그럴 수 있질 않거든. 시지프스가 가뜩이나 올리기 힘든 돌덩이를 4-5배 돌덩이를 만들어갖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 그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야. 간다고 해도. 그럼 장투자들한테는 악몽이라고. 그게 유지가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럼 그게 3년, 5년, 10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냐는 거지. 대부분의 장투자들은, 가치를 좀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오겠죠. 내가 10년 들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 정도로 레인지를 벗어나면 나온다고. 버핏도 애플을 나오는 이유라고. 너무 앞서 달렸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면 뭐 두들겨 맞아 봐도 돼. 그리고 극복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스카 티슈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진짜 이 투자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짬밥이 쌓인다는 게 이 손에 못이 배기는 거나 같거든. 그리고 전투를 해서 몸에 상처를 입고 그 상흔이 남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짬이 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만두기. 그럼 제가 좀 싸움 좀 했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스카 티슈라고 하거든, 영어로는. 그게 맞아봐야 아는 거거든. 말만 들어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맞아보고, 그래서 이게 아물고 상처가 또 났다가 아물고 났다가 아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못이 배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도 그렇게 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스카티슈를 키운 거고, 그 스카티슈 덕분에 상처를 잊지 않고 이거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 걔네들이 신호를 주니까 막 저리고 도지고 막 그래. 그런 걸 보면 그런 느낌이라고. 오늘 왜 이렇게 상처가 아프지? 이거 어디서 보던 패턴인데? 이런 느낌. 근데 제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딱 한 번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럴 때 공격적일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조급하다고 해도. 조심스럽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영상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이 때쯤에 크게 잃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가냐면 회복 불능 상태로 나간다고. 자기가 그간 쌓아왔던 걸 한꺼번에 잃으면, 크게 잃으면 내가 남은 기간에 회복이 안 되겠다라는 걸 직감하거든. 어떤 식으로건 회복이 안 되겠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불행하겠다라는 게 막 달려들거든. 그런 생각이. 그럼 세상이 무너져 내리겠죠. How did you go bankrupt? Bill asked. 2 ways, Mike said. Gradually
and then suddenly. The Sun Also Rises, 1926. Ernest Hemingway.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이 넘쳐나. 과거에도 넘쳐났어.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야.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또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 먹힐 거야. 이런 얘기 해도 안 듣는 분이 훨씬 많을 거고, 뭐 지금 보시지도 않겠지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이러고도 1년 2년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장기 투자자들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은 그냥 카지노야. 노파심에서 저는 또 이걸 다짐을 하는 거고, 스스로 아니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맨날 워크런스를 하는 거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는 거고. 오늘도 프론티어 모형들이 거의 90% 동조를 했지 푸시백도 별로 안 했어. 푸시백도 별로 할 게 없는 게, 얘네들이 통계 머신이잖아. 통계를 봐도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되거든. 밸류에이션 상황을 봐도 밸류에이션이 위치하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고, 크레디빌리티 리스크는 이 세 모형 다 미싱하는 부분이길래 내가 매드킹 프로블럼에 대해서 고의를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좀 새로 추가한 거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푸시백을 한 거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요즘은 이 모형들이 과거 대화 내용도 참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살인지도 알고, 이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들어있으니까 아는 건데, 알고 내 시각이 어떻고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생각했을 때 temporal math, 그러니까 시간 호라이즌, 타임 호라이즌이 안 맞는다. 지금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냥 회복만 기다리다가 이번 생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걸 동의를 하니까 아주 쉽게 그냥 동의를 하는 거죠. 푸시백 별로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Sisyphus Market. So much to lose in exchange for so little to gain. That's the thesis in one sentence. Everything else is footnotes. Let's do the temporal math again, stripped of narrative. Starting point. CAPE approximately 40 plus. Historically, forward 10-year real returns from this zone tend to be low. Call it 0 to 3% annualized. Before you price in credibility erosion, policy volatility, tariff drag, and AI disruption risk. The best case from here, using a century plus of data, is that equities roughly match what cash is paying right now, with vastly more path dependency. Your window. 10 to 15 years of peak agency. Call it 12. Push the boulder uphill at these prices and gravity rolls it back. That's not a market. That's a myth. The bull market is effectively over for now, is the honest framing for rational long-horizon investors. The uptrend over time premise is broken at current prices, under current institutional quality, on any meaningful horizon. It will be unbroken at different prices, different institutional quality, or both. Our job until then is the hardest job in investing, doing nothing, correctly, for a long time. Rolling in cash with absolute optionality. The permabulls aren't wrong about the market. They're wrong about you. A 30-year-old with a 40-year horizon? Fine. Ride it out. Time can heal drawdowns. The math works when time is abundant and cheap. But time isn't cheap anymore once you're getting along in years. It's your scarcest asset, more scarce than capital. And the permabull playbook treats time as infinite, which is the one assumption guaranteed to be wrong for every human being. I'm not afraid of being wrong. I've been wrong before and recovered. I'm afraid of being right about the market, but wrong about the timing. Deploying capital at what looks like a reasonable entry, watching it grind lower for 3 to 4 years,
and realizing I burned a third of my remaining window waiting for a thesis to play out. They'll call it fear. It isn't fear. It's math. A finite horizon meeting one of the most expensive markets in modern history during accelerating institutional decay. I arrived here a long time ago. A defined scout tranche is the admission I might be wrong on timing. 2 opposing tranches are the hedge against being wrong about AI's impact. The rest is cash optionality. So what am I doing every day? Stress testing this conviction against multiple frontier models? Making sure the reasoning holds from every angle. So far, valuation holds, credibility risk holds, policy chaos holds, temporal math holds. None of them has seriously challenged it yet. The fortress holds.